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하는 게 그 정청래 대표가 마음대로 되나요? 올리는 족족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게 정청래 대표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정부가 생각하는 입법 시기하고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입법 시기하고 달라요. 타임테이블이. 행정부는 민생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정청래는 이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올인해가지고 자신의 입법 시기만을 고집했잖아요. 칼들이 막 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훨씬 더 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로 당대표가 어거지로 통합을 한다. 이것은 분열의 씨앗인 거예요. 파악적 결합이나 이런 게 조국혁신당도 우리가 존중을 해주면서 민주당도 나름대로 크게 품으면서 대통령의 대의를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정당이 딱 하나로 되면 좋은데 분란의 씨앗을 안고 이 정당이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큰 집과 작은 집이 바뀐 것 같아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탓하지 말고 저는 국민의힘 장당 인정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민생 생각한다면 말로 말 게 아니라 일의 순서가 바뀐 거예요. 민생을 우선 두고 당정적 회의에 후속 조치를 하는 게 우선이죠. 저는 이제 국민의힘 자체가 이 배신자 색출에 중독돼 있는데 국민의힘 자체가 사실 배신의 땅이거든요. 온통 배신자들 모여가지고 서로 배신자를 찾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배신의 땅이 돼버렸어요. 토양 자체가 썩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배신자의 땅이다 이렇게. 한없이가 배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준이고요. 밤사이에 전 이제 원래 올림픽 잘 안 봤었는데 동계올림픽 이번에 좀 관심들이 예전만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김상겸 선수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메달, 은메달 안겨줬고요. 스노보드 대회전 축하드립니다. 진짜 37인가 그럴 거야 아마. 나이가 결코 적지 않은데 그런데도 또 이렇게 해냈습니다. 진짜 빨라요. 이게 지금 타는 걸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막 그 드론 캠으로 이렇게 막 보여주거든요. 속도가 진짜 빠르네요. 네. 하여튼 전 세계 두 번째로 빨랐던 선수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남은 종목들에서도 많이들 활약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정치권 뉴스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하나물의 당협위원장이시죠. 이창근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과 또 형제정당 우당이죠. 조국혁신당 조호재 부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합당 이야기로 조금 불편하실까요? 혹시 민주당? 불편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는 우리 최윤경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 뉴스들이 주말에 또 있었는데 역시 이 뉴스가 가장 지금 큰 뉴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했는데 이 사람이 거의 대통령 모욕을 주려고 추천을 한 건가 싶을 정도의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가 임명됐다까지만 소식 전달해드렸었어요. 전해드렸었죠. 조국혁신당에서 왜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도 있는데 여당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했을까 정도까지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민주당이 추천했던 이 전준철 변호사가 종합 특검 후보 추천자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던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을 변호했던 이력이 있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변호했던 사람을 지금 2차 특검으로 추천을 했었다는 거죠? 예, 대통령이 진짜 쌍방울 얘기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했는지 불쾌감을 표했다. 이런 사람은 추천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고요.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그냥 뭐 실수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군요. 네, 김성태는 자기가 살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험에 몰아넣은 사람 아니냐라는 게 청와대에서 나온 반응이었어요. 네. 실제로 이 이후에 친명계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격렬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정청래의 반역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께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했는데요. 그 상황을 알고 보니 이제 추천한 것은 이성윤 최고위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야기할 때 전준철 변호사가 여러분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 수사할 때 저와 같이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압수수색 받았던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준철 그 변호사가 실제로 했던 김성태 변호는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횡령 배임에 대한 것이지 대북 송금과는 아무 상관없었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격렬한 반응은 우리가 한번 보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 파장과 국민 신뢰에 대한 영향까지 충분히 고민했는지조차 의문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내 검증 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고 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2차 특검이라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하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을 특검을 골랐을 거고 후보를 그리고 고를 때도 당연히 이 사람이 혹시 뭐 예전에 김건희 변호한 적이 있나 윤석열과 무슨 관계였나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굴 변호했는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알면서도 왜 했냐는 건데 이건 너무 좀 대통령을 뭐 몰아넣으려고 그랬나?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설마 뭐 그런 의도를 가졌겠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검증에 실패한 건 맞죠. 그리고 지금 지도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원내에서 원내 수석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이성윤 의원한테만 찝어가지고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검찰을 잘 알고. 아니 여러 사람이 네. 같이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좀 문제였다고 이번에 이제 짚긴 한 건데 이성윤 의원이 2명을 추천했나 봐요. 네. 근데 하필 또 그 사람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탄압받았다는 이유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작동을 했겠죠. 그래서 이 지도부 차원에서 어제 뭐 밤에 이제 최고위 회의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뭐 상세한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당원들까지 설득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본인 스스로들도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청와대도 그 불쾌감을 그대로 그냥 표시를 한 것으로 봐서는 실제 이거는 비밀리에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드러나게 되면서 굉장히 어찌 보면 기름을 끼얹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주 실수 내지는 검증 실패가 아닌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뭐 친정청래 혹은 뭐 친민주당 성향의 아주 큰 유튜브 채널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을 엄청 칭찬을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에이스다, 수사 엄청 잘한다 이렇게 계속 몰고 가는 게 좀 있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정말 이걸 몰랐거나 아니면 잠깐 뭐 검증을 조금 뭐 빠뜨렸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검증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예. 근데 정말 사고였고 실수했으면은 정청래 대표가 직접 사과를 했었어야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박수현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대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은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사퇴를 안 하고 그냥 유감 표명하고 말았잖아요. 네.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또 이성윤 최고위원을 감사하면서 당내 일어난 모든 책임은 대표인 본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네. 이거는 저도 당에 이래 오래 몸담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고로 치장하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이고 네. 이렇게 넘어가서 여전히 친명 친청 간의 갈등을 계속 지속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누군가는 책임지고 매듭을 져야지 그렇지 네. 않고서는 계속 갈등이 유발될 거예요. 사고일 수 없다. 예. 근데 오늘 하나만 전달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가 그 사람을 낙점하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검증을 제대로 못한 원내 지도부의 탓도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한 근데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사고라고 자기가 인정을 하지만 사고가 될 수 없는 게 법사위원이 모르는 이런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특검 추천하는데 그렇죠. 적어도 예, 법사위원들은 상의를 좀 했었어야죠. 그렇죠. 법사위원도 몰랐잖아요. 그 법사위 간사도 지금 김영민 의원도 굉장히 화를 내고 네. 있던데. 그러니까 이창근 위원장님은 이제 특검이 좀 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더 좋은 특검이 와서 국민의힘과 관련된 김건희나 그 내란 관련한 수사를 더 열심히 해달라는 뜻인가요? 네. 아니 저는 첫 저는 번째는 제가 그거는 보완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하면 저는 늘 주장해요. 사실 2차 특검 필요 없다 하지만 이왕 할 거면은 정말 제대로 해달라. 아, 그런가요? 저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혁신과 개혁을 못하면은 네. 외부 힘을 빌려서라도 개혁과 혁신을 해야 되는데 사실 특검에서 세개 특검에서 거의 마무리는 됐어요. 근데 2차 특검을 또 한다고 하니 이왕 할 거면 그러면 정말 제대로 하라는 거죠. 아, 이왕 할 거면 어. 국민의힘 수사 잘 해라 이런. 국민의 수사 잘해라 이런 전체 제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몰가면 안 되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민주당이 아주 큰 정당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170명이 넘게 있어요. 여기에 법률위원장도 있고요. 제가 SNS 다 확인했는데 이용우 법률위원장도 잘 몰랐다는 이야기를 네.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김용민 법사위 간사 또 몰랐대요. 그러면 이 특검을 추천하는 절차에 분명히 하자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조국혁신당이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저희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파열음이 생기는 게 민주당의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실망했고 사실 좀 실망했고 그리고 이 조국혁신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좀 더 호흡이 더 잘 맞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예. 조국혁신당 어쨌든 둘 다 추천을 했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을 안 받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사람을 받았잖아요. 대통령께서 선택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쇠빙선의 역할을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쇠빙선의 그렇죠. 역할을 아주 잘했어요. 아니, 대통령 그냥 계속 대통령 쇠빙선의 역할을 입장에서는 잘 해주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다. 화가 났겠어요. 이두 명을 추천해서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서 그래도 내가 속했던 정당인데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하고 조국혁신당 추천한 사람 중에 당연히 민주당 추천한 사람을 더 해주고 싶었을 텐데. 그렇죠. 민주당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근데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보니 자기를 공격했던 그 사람을 변호했던 사람을 추천했다는 거는 이 대통령 상당히 뭐 막말로 짜증을 많이 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조국혁신당의 역할이거든요. 민주당의 시스템이 약간 허점이 있을 때 그럴 때 쇠빙선 이제 역할. 딱 치워주는 이런 게 바로 조국혁신당 이게 역할이거든요. 허점이에요, 그냥? 아니 2차 특검을 시스템 내용으로 아닌가요? 놓고 시스템.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2차 특검은 사실 의도라고까지 국민의힘이 싸우죠. 반대를 했어요. 네. 반대를 해서 결국은 민주당과 민주당이 우당이라고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이 한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사실 진짜 특검이 왜 필요하냐 이런 논리예요. 근데 했으니까 뭐 진행되는데 그 안에서 결국은 친청과 친명 갈등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웃음꼴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조국혁신당이 우리가 추천한 특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위에 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아니, 같아요. 위에 섰다는 건 아니고 위에 섰다는 건 아니고 그럼 저희- 쇠빙선 역할을 잘했으면 그렇죠. 계속 따로 계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그런 방법론은 따로도 할 수 있고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당 안에 들어오면 그런 쇠빙선 역할을 그러니까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기가 좀 근데 쉽지 제가 아까 않으실 그 것 취지로 같은데. 말씀드린 거예요. 네. 쇠빙선의 역할을 너무 잘해주셔서 앞으로도 쇠빙선 앞으로도 해라. 쇠빙선이 필요. 왜냐하면 이럴 때 선택지가 줄어들잖아요. 예. 선택지를 넓히는 차원이 좋겠다. 근데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토요일 날 MBC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어요. 청와대의 반응이.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권창영 뭐 종합특검 임명했다고 했을 때도 뭐 왜 전준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수사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냥 뭐 또 새로 임명된 특검도 잘하겠지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이 입장을 알아주길 바랬다는 거잖아요. 주말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럼 이걸 누가 흘렸겠느냐. 누가 또 흘렸을까요? 질문이죠. 아니 누가 흘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얘기는 보도가 나오기 전에도 사실 뭐 언론인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 그래서 표현이 보도에서는 좀 정제돼서 나왔을 뿐이지 근데 그 수위는 정말 대단했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내부에서 나왔겠죠. 이거는. 근데 당연히. 이런 거를 네. 청와대에서 흘리는 사람이 좀 문제라고 보이네요. 전 대통령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네. 굳이 외부에 흘려서 민주 진영 내부의 어떤 그 갈등을 좀 유발하는 건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흘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좀 문제가 있는 아니 거죠. 그럼 이건 그냥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을 조국 것 혁신당이 같은데. 아직 집권을 못 해봐서 그러신 것 같은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우리가 다 집권해봤잖아요. 사실 공식 브리핑이 있고 우리가 공식 브리핑을 하고 나서 백브리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백브리핑은 항상 언론에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하는 것만 백브리핑은 아니에요. 네.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보도를 비전제로 만남을 가지지만 사실 비전제가 어디 있어요? 비보도 전제가 다 보도가 된다는 걸 전제하에 네. 기자들을 만나고 하잖아요. 아니, 이 정도 네. 사안이면 네. 대통령이 당연히 경로했을 거고 그럼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내에서도 당연히 이거는 민주당이 이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기자들한테 하겠죠. 그럼요. 꼭 뭐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막 이거는 기사화를 시킨다기보다는 뭐 입이 10개여도 당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또 제2종합특검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 3개 특검 할 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워낙 지금 뭐 이 캐면 그냥 다 나오는 그런 터라 마지막에도 계속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다 보니까 2차 네. 종합특검 때 확실하게 이건 맺고 끊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력 있게 수사해야 되고 양평고속도로 땅 문제나 아니면 뭐 저 외환죄나 이런 것들 지금 아직 의혹이 많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걸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특검에 대한 이 진행 과정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을 노정한다는 건 일단은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무리수를 더 가면서 이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근데 이거를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약간 불안 요소를 계속 주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없도록 차제에도 점검을 좀 해가면서 해야 된다. 요거를 맺으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양쪽이 다 많이 조금 이제 격앙된 상태고 오늘 당대표가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그럼 가만히 그냥 끝날 거냐 이대로 넘어갈 거냐의 문제가 좀 있잖아요. 매듭을 누군가 지어야 된다는 거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상식이고 사실 그런 부분이 정치가 여야 간의 정치가 살아야 된다는 복원도 있지만 당내의 정치도 복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당내에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봤을 때는 정치 질서가 없어졌어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 그 얘기는 물론 선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초선이 네.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고위원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직급이 깡패라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내 선배가 있고 당내 조직이 있고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런 걸 다 무시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정말 이제 당과 청와대가 잘 오다가 하나 삐끗한 것 같으면 이 정도로 경로 내지는 이 정도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수많은 전력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의 어떤 외교든 아니면 뭐 주가 5천이든 하여튼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을 때마다 이제 당에서 그때마다 지금 빛을 좀 바라게 많이 했었던 이력이 있어서 그래서 더 아마 이 보시는 분들도 아니면 뭐 지지자신 분들도 더 화가 나시는 건 아닌가 싶은데 이성윤 최고 그만두는 거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아니 어찌됐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성윤 최고가 추천을 해가지고 그만둔다. 저는 그 뭐 정치적으로 하는 거니까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 네. 사태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천은 사실 5만 군데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네. 그거를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낙점한 그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그냥 추천한 사람만 한다고 하면 이게 물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저도 이동혁 최고님 네. 말씀 맞다고 생각하는 네. 게 지금 전반적으로 몰랐다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 모든 화살을 지금 이성윤 최고에게 돌리고 있거든요. 이성윤만 물러나면 되는 것처럼 그것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정청래 대표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체제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당원들도 많이 붕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거나 혹은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든든하게 뒷받침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목 잡는 느낌이 계속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줄여가는 게 중요한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과연, 가운데 네. 어제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주로 이제 매주 일요일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과 정이. 묘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비서실장, 총리 그리고 당 대표. 네. 있는데요. 네. 세 분이 서 있는 사진 지금 나가고 있는데 비서실장과 총리가 하는 이야기와 당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좀 결이 달랐어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가 없다. 실질적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계속 성과 이야기를 했고 입법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입법의 속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라고 그 성과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 원팀 정신이 중요하다. 우리가 찰떡 공조를 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매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부의 기본 정책을 위한 입법도 제때 진행되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부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법 좀 빨리빨리 통과시켜달라라는 실무적 이야기를 계속했고 네. 당 대표는 통합, 우리는 한 팀, 찰떡 이 얘기를 큰 틀에서 했습니다. 제가 뭐 누구 편드는 건 아니지만 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하는 게 그 정청래 대표가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생 법안 있고 뭐 법안 여러 가지 법안들 있다 치더라도 올리는 족족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게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빨리 되나요? 저는 그게 좀 잘 이해는 안 되긴 하거든요. 그게 정청래 대표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제가 반박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민주당이 맘먹고 통과 못 시킬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민생과 관련해서는 사실 만약에 계속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미 투자 특별법도 국민의힘이 비준 포기할 테니까 양보할 테니까 통과시키자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하지만 대통령이 지난 1월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행정 속도를 국회가 못 따라간다. 그는 국회를 겨냥한 게 아니라 민주당을 겨냥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에 김민숙 국무총리가 얘기했고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생각하는 입법 시기하고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입법 시기하고 달라요. 타임테이블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행정부는 민생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정청래는 이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올인해가지고 자신의 입법 시기만을 고집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누적이 됐다 보는 게 이번에 특검 추천을 떠나서 왜 갑자기 1인 1표제 당원 그것도 다시 꺼내면서 갑자기 합당을 또 꺼냈잖아요. 대통령은 1월 달에 벌써 민생 입법을 주문했는데 거기에 모든 게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왜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탓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대통령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정말 원팀을 한다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당정회의나 할 때 우리 과거 집권 다 해봤잖아요. 각 정책위 산하의 조정위원회처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따라가요? 안 보인다는 예. 말씀이시고. 아니, 두 가지로 반박이 가능한데 하나는 국민의힘이 일단 민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지 실제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민생은 저 뒷전에 있는 것 같고 윤호개인 세력으로 복원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고 민주당에도 탓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어쨌든 선명성을 내건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당원들이 몰아줬을 때는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상대방을 좀 공격해주면서 제압해주면서 또 법사위원장 때 보여줬던 그런 이 제압 능력을 보여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컸다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국정이 흐르고 난 뒤에 지금으로부터는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반대할 거라는 건 너무 상수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능함을 보이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어르고 달래든 어떤 전법을 쓰든 이 일을 해내는 게 이 역량인 거죠, 이제. 네. 그 역량을 지금 보여줘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그 정부는 계속 일을 하고 국민들도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를 하기 시작했고 네. 안 쳐다보던 사람도 더 쳐다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국회 입법 성과로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연결고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처음에는 당원들도 정청래 대표 선명성을 굉장히 박수치고 좋아해줬으나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한 유연함을 좀 보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근데 그 시기에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다른 일들을 한다라고 이제 계속 오해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계속 파열음이 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전에 한번 그 대통령의 좀 강한 뭐 비판 내지는 질책 한번 있은 다음에 바로 본회의에서 90건인가? 80건인가 90건인가 예. 통과를 시켰죠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국민의힘의 미인정 패널로서 국민의힘이 민생에 신경을 안 쓴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더 민생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은 저도 뭐 가감히 수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질책 이후에 여야가 함께 민생 입법을 통과시킨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민생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불과 107석이에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을 탓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말씀드린 그대로 정말 제대로 갖춘다면 과거에 국민의힘이 여당일 땐 그랬거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책위 산하에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어떤 법을 먼저 통과시킬지 순순위를 정했어요. 순위를 정한 다음에 이번에 대미 투자 특별법처럼 야당 협조를 구했는데 야당이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야당이 100% 비난을 받아요. 근데 그런 절차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에. 그런 게 안 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자꾸 이제 민주당이 다수 정당인데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쟁점 법안, 비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한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리고 네.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안건과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을 네, 계속 네, 끌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올라와서는 뭐 국민 압박, 국민 입틀막 이런 이재명 정부 비판만 하면서 시간 계속 때웠거든요. 그 어떻게 속도가 납니까? 그건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 정당이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그게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렇게 발의를 하면 필리버스터 할 수 있겠죠. 그럼 빨리 발의를 해서 필리버스터 뭐 24시간씩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 치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그렇게라도 더 몇 달 전에 빨리 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시키면 계속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국장께서 너무 호도하는 게 네. 물론 저는 국민의힘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인정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 필리버스터 나온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 대표가 민생 법안과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고집하는 사법개혁 그걸 동시에 추진했다 그러면 국민의힘 100% 비난을 받아요. 하지만 그때 민주당 자체도 민생 법안의 뒷전이었고 사법 법안이 우선이었어요. 그 과정에 필리버스터가 나온 거고. 근데 대통령 말씀하신 이후에 정확한 팩트는 80개 법안을 국회에서 합의해서 통과시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인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면은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민생 법안도 민주당이 다 먼저 그런 걸었거든요. 쟁점 법안, 비쟁점 법안을 가지고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뒷받침하겠다는 게 나와야죠. 그래서 아니, 그게 국민의힘이 아니고 잘못한 건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100% 국민의힘은 호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네. 민주당이. 초기에 민생협의체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거 지금 깨진 거는 국민의힘에서 그걸 깬 거고 최근에는 또 어떻게 나왔냐면 민주당의 무슨 뭐 공천헌금 비리 그거 하겠다. 그다음 통일교 하겠다. 그걸 내걸고 민생 다 보이콧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냥 계속 뭐 단식까지 해버리고 굶어버리고 자기네들 윤호개인으로 통합됐다고 좋아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뭔가 민주당을 탓할 만한 거리는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국회에 도대체 정치를 왜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한어게인인지 윤어게인인지 이 팀은 계속 자기네들끼리만 붙고 있고 사실상 민생을 볼모로 놓은 건 국민의힘이 맞는 상황이고. 아, 이건 이제 그럼에도 판단은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하게 네.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네. 근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거는 총리와 비서실장이 이제 빠른 입법을 요구했다라는 네. 거고요. 아마 결과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렸네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3일까지 합당 추진 여부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는 어떤 지분 논의도 없었는데 거론되지도 않았던 지분 논의를 들먹이면서 줄 지분이 없다고 비난하는 행태는 모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합당하지 않을 경우 선거연대를 할 건지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건지를 명확하게 선택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조국 대표는 합당에 대한 뭐 어떤 방향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안을 이렇게 주면 그 중에 선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합당을 제안한 건 민주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합당 제안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논의를 해보겠다 이거거든요. 조국 대표가 방향을 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조국 대표에게 모든 걸 일임했고 네. 조국 대표는 그 합당 과정에서 그 민주당의 뭐 지도부와 논의를 하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조금 이제 슬픈 부분이 뭐냐면 네. 지난 대선 때 조국 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두 이재명 선거운동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이후에
지금 보수 진영에 있던 많은 정치인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넘어갔거든요. 예. 그건 괜찮은데 네. 조국은 안 된다라는 게 조금 서운한 거예요. 근데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조국은 안 된대요? 그럼 지금 이제 합당을 합당이 안 된다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저희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조국 대표를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부채가 뭐 400억 있다. 네네. 그리고 그 400억을 민주당이 합당하면 다 떠안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미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는 뭐 조롱까지 하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뭐 조국 대표가 아니더라도 누가 와도 서운하긴 한 거죠. 우리가 제안했습니까?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에서 당내 내부 정치, 내부 어떤 권력 투쟁은 뭐 하는 거 좋고 뭐 알아서 건강하게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자꾸 조국 혁신당을 공격하는 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저희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조국 있었는데. 혁신당에서는 네. 합당을 하고 싶다 내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있겠죠. 아니 뭐 그 의견이 아니, 근데 조국 왜냐면 대표에게만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결정권이 조국 아니, 대표에게 있으니까. 아니죠. 각자 있죠. 저도 있고 네. 당원들도 있고 지지자들도 다 속으로 마음속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각자의 개인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끼리 또 분란 일으키지 말고 조국 대표의 결정을 보고 그리고 민주당이 제안하는 걸 보고 그제서야 자기 목소리를 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아니, 있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물론 당연히 민주당이 먼저 민주당 혹은 뭐 민주당 당 대표가 제안한 거니까 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뭐 이제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야 우리는 이제 합당 당하는 입장이니까 거기서 메뉴판 쫙 한번 펼쳐봐 주세요. 그 중에 좋은 메뉴로 골라볼게요. 이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도 건 어쨌든 합당을 할 거면 조국 혁신당 측에서도 야, 우리도 이런 방향에 만약에 합당을 한다면 이런 방향 혹은 뭐 이건 안 되는 뭐 우리의 기준 뭐 선 이런 것들은 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그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네. 얘기한 겁니다. 이제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밝혀달라 뭐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정청래 대표와 회동하고 싶다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한 거고요. 제가 우려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더 멀리 가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의도를 이렇게 했던 건 아닐 텐데 방식 자체가 그냥 당 대표가 합당합시다. 라고 이제 던졌고 그 뒤에는 뭐 사과하고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해나가자라고 하는데 이미 합당하자라고 던져놓은 이상 이것은 합당을 전제로 논의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 합당을 하기 싫거나 혹은 지선 전이 아니라 저처럼 내년에 선거 없는 해에 평화로울 때 혹은 총선을 앞두고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을 때 어쨌든 분열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통합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크게 반발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 과정에서 서로가 말들이 이제 약간 칼들이 막 오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훨씬 더 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로 당대표가 어거지로 통합을 한다. 그랬을 때 6대4로 판명이 나든 7대3으로 판명이 나든 반대자 30% 40%가 당 내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이것은 분열의 씨앗인 거예요. 여당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학적 결합이나 이런 게 조국혁신당도 우리가 존중을 해주면서 민주당도 나름대로 크게 품으면서 대통령의 대의를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정당이 딱 하나로 되면 좋은데 분란의 씨앗을 안고 이 정당이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이제 좀 일은 이렇게 망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조국 합당만 놓고 보더라도 민주당은 내부에 자중 질환이 일어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권으로 자중 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양당이 지금 다 민생이 실종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권에 없는 얘기가 돌진 않아요. 근데 공동 대표설이 돌았잖아요.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정하듯이 박홍근 전 대표도 경로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내부 수기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건데 근데 지금도 만약에 민주당이 어저께 일요일 날 고위 당정 회의를 했어요. 당정청 회의를 했어요. 근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뭐라 그래요? 조국 대표가 한마디 하니까 10일까지 의총을 열어가지고 합당 관련해서 결론 짓겠다 그래요. 지금 그거 할 일입니까? 당정청 회의를 거쳤고 민생 우선이라면 민생 우선 아니에요? 그 얘기를 보면은 조국 대표가 13일까지 매듭 지어라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은 10일까지 의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집과 작은 집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는 순서가 틀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민주당이 조국 혁신 국민의힘 탓하지 말고 저는 국민의힘 장당 인지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민생 생각한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일의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자중질환이 일어나지만 민주당 네. 내부에서도 이런 자중질환이 우선이 올라갈 게 아니라 민생을 우선 두고 당정적 회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우선이죠. 네. 근데 이게 사실관계가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민주당에서는 10일 날 의원총회를 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먼저 얘기했고 그 이후에 조국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말을 듣고 민주당이 움직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도 우선순위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걸 빨리 정리해야 돼요. 할 건지 말 건지를 합당을? 빨리 정리를 해야 예. 예, 이게 더 이상 여진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대표 스스로가 계속 흔들리는 상황인데 그런 차원입니다. 네, 요거는 뭐 정리되는지 한번 보죠. 네. 10일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13일이 데드라인이면 임박 케이스니까 결과가 뭐 이번 주 안에 양당 간에 나오겠네요. 나오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네. 전 대표는 콘서트를 아주 화려하게 했습니다. 네, 만약 오늘 박상수 그전 대변인이 나왔으면 길게 그 감흥을 들었을 텐데 우리가 오늘 짧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첫 행보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절대로 꺾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못 볼 걸 당하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네.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서 당당히 섰습니다라고 외친 한동훈. 근데 무슨 토크 콘서트에서 무슨 얘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저는 뭐 친한계가 아니라서 친한 게도 아니에요, 심지어. 표면적으로 보고 말았는데요. 네. 저는 어찌됐든 간에 기사 오늘 언론에 보도된 거 중심으로 봤는데 네. 주목하는 게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안 꺾이겠다 그랬잖아요. 좋아요. 본인 소신이에요. 근데 저는 늘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본인이 꺾이지 않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본인이 다음을 위해서는 제명은 됐더라도 백의종군하라. 저는 그 말씀을 늘 드려요. 그래야지만 당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다시 복귀할 길도 생기고 또 다른 정치 재기의 길이 생기는데 본인이 만약에 한가에 떠도는 것처럼 어느 지역에 그것도 당세가 유리하다는 지역에 무소속 출마를 고집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민주당 어부질이 당선밖에 안 돼요. 그 지역에서도. 그래서 그렇다면 본인이 재기할 기회는 본인이 꺾이는 것과 둘째치고 지금은 친한계 비한계 이렇게 나눠지지만 그때 당시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무소속 출마를 당세가 우세한 지역에 가서 민주당 좋은 일을 시켰다. 그때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비한계로 떨었을걸요. 네.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차피 출마를 안 하고 출마를 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건 너무 한동훈을 위한 길 아닌가요? 아니 한동훈 자신을 위한 길일 예. 수도 있지만 지금 당내 이렇게 쪼개진 상황에서 본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본인을 지지한 당원들한테 제발 투표장 가라고 해야 돼요. 만약 이 상태로 지속되면은 아마 한동훈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투표장을 안 갈 거예요. 아니 오히려 백의종군이란 말 자체가 그럼 그 안 맞다는 게 오히려 백의종군 하려면 개항 같은데 출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의힘이 보수가 어려울 때 그 자살 그걸 하겠어요? 그걸 하겠어요? 싸워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걸 하겠어요? 그래야 본인이 신세를 빚을 지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하는 거 둘째치고 당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지역을 출마하든 간에 장동혁 대표가 당권파가 어느 지역에들 국민의힘 후보를 안 내겠어요. 지금 장동혁 장군을 응원합니다. 근데 이게 백의종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백의종군을 할 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 장동혁계로 전부 후보를 다 바꿀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한동훈 지원 대표 유세를 할 곳이 없군요. 그렇죠. 그걸 지원하고 있을 만한 도량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지원할 만한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백의종군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네. 그리고 뭐 꺾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뭘 이렇게 밖에서 뭘 압력을 좀 뭘 해야 이제 꺾이건 말건 있는데 그냥 계속 움직여야죠. 예. 뭘 하신다는 거는 하신다는 거겠죠?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오늘 제명 결정이 났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당원도 아닌 거죠? 그렇죠. 제명이면- 아니죠. 당원도 아니고 뭐 네. 악보도 아니죠 이제. 예. 야인이죠. 뭘 야인. 할 수가 패널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야. 그리고 지금 이 윤리위 올라간 사람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윤리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요거 아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배현진 대 고성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서울시당에서 윤리위를 열고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거든요. 아, 고성국 씨가 어쨌든 서울시당에 속한 당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징계 사유가 네. 전두환 사진 당사에 걸자고 했잖아요. 쭉쭉쭉 다 걸자고 해서 오죽했으면은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 야 우리 아빠 사진 내려 이랬잖아요. 그때 요거 가지고 서울시당에서 고성국 징계를 시작한다. 예. 동시에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야, 서로 이제 윤리를 가동해서 양쪽 멱살을 딱 하나씩 잡고 서로 마주보고 징계. 서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고성국 씨는 뭐 당적 파여도 큰 데미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존심 싸움이 돼버린 거죠. 네. 근데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했을 때 당원들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이렇게 제명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당원들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 당원들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또 서울시당 위원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배현진 의원을 저렇게 뭐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일단 앞뒤가 지금 장동혁 장군님 제가 좋아하지만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 이 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서울시당에서 애초에 김계리 씨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윤석열 변호하고 있는 김계리 씨 그때 입당 막았잖아요. 입당 막을 수 있었는데 입당 왜 안 막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약간 미비점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다시 또 된통 당하고 있는 거다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누군가 이길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고성국 씨가 이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래요? 서울시당 당원의 이 자유총 의지를 갖고 있는 배현진보다 당원 전체의 자유총 의지를 갖고 있는 장동혁 장군이 훨씬 더 힘이 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하지만 서울시에도 7명의 의원을 빼고는 전부 다 원외예요. 그런데 원외 위원장 중에 본인이 스스로 페이스북에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이상규 원외 당위원장이 네. 본인이 배현진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래요. 네. 배현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대변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제소한 거예요. 그리고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그간에 우리 당의 흐름을 모르는 분이에요. 사실은 불과 입당한 지 며칠 됐습니까? 우리 당내에 이성만 그다음에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세 분의 어떤 사진이 걸려있는 계기는 이성만 전 대통령 어쨌든 건국 대통령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민주당도 인정하듯이 산업화를 성공한 공간에 있지만 성공화시킨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를 주도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척결했고 그래서 이 세 분 사진만 걸린 거예요.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일단락 난 사건이에요. 당내에서 네. 총합으로. 그런데 이것을 다시 불을 질러서 전두환을 왜 한 거냐 윤석열을 왜 한 거냐 이렇게 하니까 논란이 된 건데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는 뭐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당권파 윤리위니까 서울시당 윤리위에 이렇게 제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서로 간에 이렇게 감정싸움하는 거는 자살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를 윤리위에서 제명한 이후에 봉합이 된 게 아니라 갈등이 더 심해졌잖아요. 분열이 더 심해지고.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양측이 또 이렇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너무 거예요. 안타까우시죠. 네, 그래서 막을 이거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스스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해법을 지금이라도 장동혁 대표가 네. 더 발휘해야 돼. 왜? 37명의 당협위원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번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경고받은 당협위원장들도 지방선거를 통해서 더 노력하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줬잖아요. 그렇게 한쪽에서는 통합을 하면서 이 한쪽에서는 왜 한동훈 전 대표 이제는 매몰이 돼가지고 근데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매몰됐다는 것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동훈 전 대표에 매몰된 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매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울타리에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빨리 정치력을 더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제 논의를 조금 바꿔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친장동혁계에서 친한동훈계를 제명하고 그리고 친장동혁계 지지자들은 이제 배신자를 색출하자, 배신자를 제명하자 뭐 이런 식으로 구호를 하거든요. 이제 네. 당원들은 지지자들은.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자체가 이 배신자 색출에 중독돼 있는데 배신자 색출에 중독돼 있는데 국민의힘 자체가 사실 배신의 땅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장동혁 친한동훈계로 시작했습니다. 배신했죠. 한동훈 친윤석열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윤석열 배신했습니다. 배현진 친홍준표로 출발했다가 친윤석열로 했다가 지금 친한동훈계거든요.
양양자 최고위원 민주당에서 출발했습니다. 조강한 최고위원 민주당에서 남양주시장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국 유튜버 민주 진영에 있던 시사평론가예요. 그러니까 온통 배신자들 모여가지고 서로 배신자를 찾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배신의 땅이 돼버렸어요. 토양 자체가 썩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배신자의 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조국혁신당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DNA인데 조국 대표에 대해서 네.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면은 뭐 기분 좋으시겠어요. 물론 저희가 국민의힘이 뭐 저는 배신했나요? 민주당을 배신하고 창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을 어떤 형태로 하는 건 좋지만 아무리 네. 논평이라도 격을 지킬 거 지켜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저는 국민의힘이 잘못한 데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나가는 건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그런 말씀드릴게요. 진지하게 뭐 얘기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더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해볼까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그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임대사업자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참 이상하다. 건설 임대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 사업자 중에도 집을 뭐 20채 지어서 이제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지어진 집들을 사서 그걸 이제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매입형 임대 사업자를 계속 둬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의 유예 기간을 완료돼서 연장 안 하겠다는 거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부동산에 대해서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시잖아요. 양도세 중과 유예한 거에 대해서 종료되는 거는 저는 동의하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대선 후보 시절에 세제 정책은 마지막 수단으로 쓰겠다 그래서 중도층으로부터도 박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행보를 보면 도대체 세제 정책을 또 쓰겠다는 거냐 아니냐 이런 혼돈을 주거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부분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걸 차지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볼 거냐 거주의 개념으로 바라볼 거냐 이 부동산에 대한 철학부터 먼저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급을 보더라도 공급이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공공에서 공급하는 영역이 있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를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이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임대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에서 임대하는 공공임대가 있고 민간에서는 임대가 전격으로 존재해요. 민간 시장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러한 소유의 개념이냐 거주의 개념이냐 이걸 혼돈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임대차 3법을 강행하면서 한 채를 가진 사람도 다 주택 임대 사업자로 다 등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되니까 이게 오히려 부동산의 성격상 정가가 되면서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은근슬쩍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또 손을 놨고 제도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거는 다 좋아요. 그래서 부동산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네. 이것은 정말 어떤 이념을 떠나서 정말 철저하게 소유의 개념으로 볼 거냐 대한민국을 이제는 거주의 개념으로 볼 거냐 이런 철학부터 정립해서 가야 돼요. 문제 제기는 굉장히 디테일했던 것 같은데 네. 결론은 여야가 자기 같아서 진짜 마무리하고 부동산만큼 저는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좋겠는데 머리 좀 그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성남집 왜 안 파냐고 그러고 있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아니 대통령이 23년째 거기 살고 있고 거기에 실 거주를 해왔는데 지금 청와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지금 성남집 왜 정리 안 하냐고 이런 식의 논의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머리를 맞대기에는 수준이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그림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한 거는 처음에 우리가 도입됐을 때 임대 사업자들 4년 동안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혜택을 좀 주지 말자 해가지고 계속 후퇴해 와서 8년 지금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네.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 다세대나 빌라 위주로 이렇게 네. 해왔는데 이제 그 제도를 또 악용해서 사실상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다가구로 본인 스스로가 다주택자가 되면서 사실 이걸 임대 주면서 임대 수입을 얻는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떤 사업적 측면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주거를 소유하지도 못하는데 계속 이거를 이 줍줍해 가면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의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의제를 던지셨으니까 시장에서 토론이 되겠죠. 네. 국민의힘에서 어떤 뭐 비판이 나올지, 조국혁신당에서 어떤 비판이 나올지, 이거는 논의 수준을 보면서 네. 제도적으로 어떤 준비를 할지, 제가 볼 땐 그림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이번에 던지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큰 무리는 없다. 네. 지금은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저 빌라나 다가구,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나 다가구는 사실 가격도 오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살려고도 사실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 이거 사봐야 가격이 안 오르거나 혹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데는 그냥 월세나 전세 잠깐 내가 어떤 집을 사기 위해서 좀 고생하는 기간 요 정도로 생각하고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지금 임차인들 볼 때 네. 10년 동안 장기 거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이게 5% 상한으로 걸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살기가 좀 안정적이니까 좀 좋은 거예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매물을 유동적으로 계속해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걸 취지로 매물로 많이 던지신 내놨을 거기 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 거냐는 거지 그 빌라나. 네, 저는 이걸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 네. 같은데 지금 이제 매입 임대를 하는 게 임대사업자 등록이 아파트는 안 돼요. 아니, 아니죠. 안 다 돼요. 빌라랑 오피스텔인데 이게 지금 왜 빌라랑 오피스텔은 진짜 실거주의 영역이고 사실은 고가 영역은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얘기하다가 이거를 이제 던지신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 사업자를 규제한다는 자체는 결국은 그거잖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전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서 양도세를 더 강화하고 또 양도세 플러스 보유세까지 거론하면서 가진 사람이 주택을 내놔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런 의도로 저는 읽었어요. 네. 그렇다면 임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아파트까지 임대를 허용했다 그걸 빼버리고 그다음 빌라와 주택에 대해서 임대를 허용하는데 이 혜택을 지금 점점 늘렸다가 다시 이걸 이제는 축소하는 논의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임대 사업자로 가지는 어떤 혜택을 없애면서 그 물건의 시장에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로 저는 읽었는데 과연 그렇게 내놨을 때 시장에서 사겠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정확히 봤잖아요. 네. 임대차 3법을 했을 때 다 임대인들이 안정을 찾겠다고 생각했는데 안정을 찾은 게 아니라 5% 상한율이나 그 다음에 계약 갱신권 그 조건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한꺼번에 확 올라버렸잖아요. 걱정했죠. 근데 그거를 올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을 다 플러스 시켜서 임대인한테 다 전가시켰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 이런 것도 의도와 다르게 그런 충분히 부작용이 전가가 있을 될 수 수 있다. 있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대통령의 철학이 뭐냐 그걸 따지고 그다음에 임대든 거주든 그게 있어야지만 제가 늘 네. 주장하는 것처럼 결론을 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은 알겠어요. 그렇다면 싱가포르형 주택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임대건 공급이고 공공에 사는 분야는 공공에서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인택 판사, 네. 코트 판사 있지 않습니까? 막스마라 판사? 막스마라 네. 판사. 이 사람 약식 기소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명태균 씨에게 1심에서 무죄 선고한 걸 저희가 지난주에 전달을 해드렸는데 네. 그 무죄 선고한 게 김인택 부장판사였고 이미 이 사람이 그 면세점 등을 통해서 여행비도 대납 받았고 그리고 코트하고 톰 브라운 자켓까지 다 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게 선고 하루 전에 그 명태균 선고 하루 전에 김인택 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요 화면 보면서 약간 좀 창피했던 건 스스로 톰 브라운의 톰이 TOM이 아니고 THOM이더만요. 그런가요? 그래요? 몰랐습니다. 오, 새로운 난 처음 알았어요. 뉴스입니다. 싸움이네. 다 오. 몰랐구나. 몰랐습니다. 그럼 좀 다행이네. 톰 브라운이라고. 오. THOM이길래. 지식 하나 늘렸습니다. 저게 톰 브라운이구나 했었는데 여튼 이 판사는 그냥 꽁으로 막스마라 코트에 톰 브라운 뭐 옷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그냥 가져갔다는 거죠? 아니 할인을 많이 받았다. 95% 95%. 할인 받았다. 90% 할인 받았다. 근데 이거는 또 빠졌잖아요. 약식 기소에. 요거 청탁금지법 위반이 여행비 여행비만? 대납으로 여행비, 골프 여행, 맞습니다. 골프 여행.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지규현 판사의 경우도 뭐 어쨌든 이해관계자들한테 뭐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이 있고 근데 그 의혹을 뭐 조사한다고 해놓고 발표도 안 하고 있는 이 사법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는 이런 건들이 나오면 판사들은 더 세게 처벌받아야 된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을 또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빼주는 판결 또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뭐 도움을 받고
재판 청탁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자리를 유지하고 갈 텐데 사법부의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형해화되고 있고 지금 오늘날의 현실에서 사법부는 지금 신뢰할 만한 정도의 상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뭘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식의 기행이 아마 이 사람이 이게 조명됐으니까 드러난 것이겠지. 그쵸. 아마 다른 부분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네. 계속 판사를 할 수 있다는 게 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벌금형이 판사예요? 나오더라도 판사를 할 수 있다.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네. 판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판사도 계속 할 수 있고 판사에서 그만두면 옷 벗으면 변호사로 변호사 살 할수 수 있고. 있죠. 정관을 받고. 네. 이 막스마라 코트가 완전 갑옷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 이름과 얼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요 재판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이 상당히 길죠. 예, 슬프겠죠. 예. 자 그리고 네. 곽상도 전 의원 네. 결국 50억 원의 그 퇴직금,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죠,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은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 원, 곽상도 씨의 아들 곽병채 씨인가요? 그분이 50억 원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로 두 사람이 기소가 되었는데 곽상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퇴직금 맞다는 얘기네, 그죠? 예. 아직 저 이해를 못했어요. 이 판결을 잘. 그냥 근데 이거는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도 분노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조국 대표의 따님이 3학기 동안에 장학금 600만 원 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거든요, 법원에서. 네. 근데 곽병채 씨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습니다. 50억. 이게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퇴직금 상위 4위. 이 말이 되냐?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그냥 넘어가나요? 이렇게. 아니 무슨 저 대기업 저 임원들도 이렇게 퇴직금 많이 못 받아요. 50억씩 받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판사들이 최근에 내린 판결들 중에 김건희 씨 뭐 명품백 받은 거 그거 다 앞에 건 무죄 뒤에 건 유죄라고 그러고 명태균 김건희 이거 했던 거 그 공천 관련돼서도 무죄라고 그러고 저는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적어도 그 영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는 좀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공천 문제만 해도 그쵸. 이거를 알면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내리나? 아니 사기꾼을 잡는데 사기 수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형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공부 안 한 거랑 훨씬 더 큰 문제고 의도적인 거라면 더욱 큰 문제가 되겠죠. 네. 아마 국민들이 보실 때는 아 이게 법이 공정하게 들이대어지지 않는구나. 판사들은 뭔가 뒤에서 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요즘 나온 사건들이 다 그런 방식이어가지고 이건 고지고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판사가 진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검사들이 기소하면서 사실 검사들이 맘먹고 기소 어설프게 하면 판사가 아무리 뭐 죄 주고 싶어도 저 벌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건 아닌가는 약간의 의심도 그렇죠. 그것도 좀 따져봐야죠. 됩니다. 곽상도 의원이 잘 검찰 됐는지 안 됐는지. 출신이니까요. 네. 이런 일들이 너무 좀 자주 있어서 네. 자 그리고 짧은 소식 한두 개만 전해주실까요? 예, 주말을 강타한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면 그 진도 군수가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 그 행정 통합 타운홀 미팅 생방송에서 진도 군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광주 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걸 좀 법제화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전라남도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조금 전에 이 진도 군수를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명하면 그냥 진도 군수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제명된 무당 진도 군수고 이제 다음번에 출마는 어렵겠죠. 어려울 김희수 거 진도 무소속으로 군수입니다. 나오시거나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민주당으로는 이제 나올 수 어렵겠죠. 없겠죠. 예. 참, 이게 얼마나 이 외교적 결례예요. 외교적 결례. 결례고 그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총체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외교적으로 그렇고 뭐 젠더 사석에서는 뭐 이런 말씀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실 텐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그러니까 건 이 평소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뭐 보여주는 뭐 그런 단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유, 요 정도 뉴스 보면 괜찮을까요? 네. 네. 자, 뉴스는 요 정도. 그러나
지금 알부민하고 밀크시슬이 있습니다. 마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있듯이 두 당이 지금 합치려고 하죠. 우당. 예, 그러나 알부민과 밀크시슬은 이미 합당을 해버렸습니다. 아하. 알부시슬. 그림 네. 나쁘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알부시슬, 알부민. 프랑스산 알부민에 폴란드산 밀크시슬을 합쳐서 타우린, 아르기닌, 비타민 B군까지 더해진 정말 이거 한 스틱이면 그냥 다른 뭐 영양제 굳이 안 드셔도 되는 아주 깔끔한 종합 영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부민은 아시죠? 그 우리 몸속 영양소를 나르는 택배 기사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요게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더 빨리 고갈이 되는데 꼭 미리 그래서 한 3, 40대부터 챙겨 주셔야 되는 거고 장르만 여의도 구독자 특별 혜택으로 4+4 8세트 구매 시에 본품 한 박스를 더 드리고요. 명절 선물로 저희가 아주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어르신들께 아니면 뭐 주변 감사한 분들께 요럴 때 이 장르만 여의도 이걸 꼭 같이 적어주시면 더 챙겨 주시니까 그런 것도 놓치지 말고 혜택 받아 가시란 얘기입니다. 네, 알부 시슬, 알부민. 상당히 맛있네요. 맛있죠. 맛도 괜찮죠. 맛있어요. 예전에는 몸에 좋은 게 입에 썼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그리고 알부민은 임산부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고민하지 않고 먹어도 되는 원료니까 그냥 드시면 됩니다. 네, 아유 요거 저 우리 올림픽 선수들 챙겨 드렸나 뭐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라도 안 갔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탈리아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분이 동갑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누구랑 누가요? 아, 그래요? 네, 두 분이. 어디 네. 소문났어요? 댓글이 나왔어요? 네. 어. 동갑인데 이따 왜 이러냐 이런 댓글이 날라오는. 아, 왜 이창, 이러네. 왜 따로 뭐가 어땠다고? 아니 뭐 이창근 네. 위원장님. 네, 누가 형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87 그건 아니죠. 87 토끼?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